매달 25일이 되면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나요? 월급날, 통장의 숫자가 찍히는 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숫자는 오래가지 않아요. 카드값, 대출이자, 관리비, 보험료, 식비, 아이 학원비, 다 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다음 달도 똑같이 일해야 해요.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해도,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자리일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질문에 답을 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불편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당신이 평생 믿어온 것들이 틀렸을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하와이. 1960년대 9살짜리 꼬마 2명이 있었습니다. 로버트와 마이크. 둘 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어요.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의 아버지는 완전히 달랐어요. 로버트의 아버지, 하와이 교육부 장관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 엘리트였어요. 평생 열심히 일했고 더 좋은 직장을 위해 공부했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때 빚만 남겼어요. 마이크의 아버지,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입니다.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와이에서 가장 큰 부자 중 한 명이 됩니다. 같은 시대, 같은 동네, 같은 하와이. 왜 결과가 이렇게 달랐을까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 답을 찾는데 평생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담긴 책이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로버트가 9살이던 어느 날, 그는 마이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둘이 머리를 맞댔어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돈을 직접 만들자. 납을 녹여서 동전을 만들기로 했어요. 물론 바로 들켰습니다. 위조화폐였으니까요. 마이크의 아버지가 두 아이를 앉혀놓고 말했어요. 잘됐다. 너희 둘, 오늘부터 나한테 배워라. 그렇게 로버트는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돈에 대한 진짜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요. 부자 아빠가 처음으로 가르쳐준 것. 로버트,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뭔지 알아? 로버트가 대답했어요. 돈이요? 부자 아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언어야, 언어. 부자 아빠가 설명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걸 살 돈이 없어.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살 수 있을까?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뇌를 작동시킵니다. 살 돈이 없어라고 말하는 순간 뇌가 멈춥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순간 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자 아빠는 로버트에게 평생 살 돈이 없어 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대신 항상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물어야 했어요. 이게 전부 같지만 이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자산이라고 믿어온 것들, 집, 차, 내가 열심히 모아서 마련한 것들, 부자 아빠는 말합니다. 그것들은 자산이 아니야. 부채야. 처음 들으면 말이 안 됩니다. 집이 부채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내 집이 있으면 매달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대출이자가 나갑니다. 재산세가 나갑니다. 관리비가 나갑니다. 수리비가 나갑니다. 내 집은 매달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갑니다. 기요사키의 정의는 단순합니다. 자산,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 부채,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 그 기준으로 보면 내 집은 부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집은 은행의 자산입니다. 내가 매달 이자를 갚아주고 있으니까요. 이 한 문장이 이 책에서 가장 불편한 문장입니다. 집을 사는 순간 당신은 자산을 산 게 아니라 은행의 자산을 사준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요? 부자 아빠의 답은 명확합니다. 학교가 안 가르쳐 줬으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12년을 공부했어요. 수학, 영어, 과학, 역사. 그런데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불리는지는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월급 명세서 읽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투자가 뭔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아무도 안 가르쳐준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계속 지고 있어요. 기요사키는 이걸 레트레이스라고 불렀습니다. 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패턴이 있어요. 돈이 필요하다, 더 열심히 일한다, 월급이 오른다, 더 큰 집으로 이사한다, 더 좋은 차를 산다, 또 돈이 부족하다, 또 더 열심히 일한다.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도 정확하게 늘어납니다. 이게 중산층의 함정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왜 항상 빠듯한지 이제 이유가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다른 게임을 하는 걸까요? 부자 아빠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라. 월급이 들어오면 저축부터 합니다. 쓰고 남은 걸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떼어놓고 남은 걸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자산을 삽니다. 자산은 뭐냐고요?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 주는 것들입니다. 배당을 주는 주식, 월세가 들어오는 부동산, 내 이름으로 돈을 버는 사업, 내가 만든 책, 강의, 콘텐츠.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 그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돈이 지출보다 많아지는 순간 레트레이스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재정적 자유입니다. 기요사키의 가난한 아빠는 평생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져라. 열심히 일하면 된다. 부자 아빠는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위해 일하지 마라. 배움을 위해 일하고 자산을 위해 일하라. 가난한 아빠는 직업 안정성을 원했습니다. 부자 아빠는 재정적 자유를 원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쪽의 언어를 쓰며 살아왔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서 매달 돈이 들어오는 곳이 있나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 이름으로 돈이 쌓이는 곳이 있나요?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가난한 아빠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항상 빠듯한지, 이제 그 이유가 명확해졌을 거예요. 문제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게임의 규칙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요사키는 말합니다. 지금 당장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니라고.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바로 금융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학교가 안 가르쳐준 것들을 스스로 배우는 것,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이해하는 순간 레트레이스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자 아빠가 어린 로버트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로버트,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진짜 차이는 이거야.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 이 한 문장을 오늘 가슴에 새겨가세요. 나는 지금 돈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지금 여러분의 다음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차를 삽니다. 주변에 씁니다. 그러면 자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집이 커지면 관리비가 늘어나고 세금이 늘어나고 유지비가 늘어납니다. 차가 좋아지면 보험료가 늘어나고 기름값이 늘어납니다. 돈은 금방 사라지고 부채만 남습니다. 그래서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부자들은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자산을 삽니다. 돈이 돈을 낳는 구조를 먼저 만듭니다.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결과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이게 금융지능의 차이입니다. 기요사키가 이 책에서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받은 교육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오래 공부했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16년 동안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16년 동안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한 것이 있어요. 내 월급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신용카드 이자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복리가 무엇인지, 주식이 무엇인지, 부동산 투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학교는 좋은 직원을 만드는 교육을 합니다. 좋은 사장을 만드는 교육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좋은 직원이 필요하거든요. 기요사키는 그래서 말합니다. 학교 성적이 좋으면 좋은 직원이 된다.
그런데 좋은 직원이 부자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가난한 아빠는 학교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좋은 직원으로 살았어요. 부자 아빠는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배워야 했어요. 돈에 대해, 사업에 대해, 자산에 대해. 그 차이가 결국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이 두 가지예요. 억울함, 그리고 희망. 억울함은 이겁니다. 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냐는 거죠. 부모님도, 선생님도, 학교도 열심히 살면 된다고, 좋은 직장 가지면 된다고만 했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이겁니다. 지금 알았으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융 지식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됩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과 넣어주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자산 하나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됩니다.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 두 분 중 어느 쪽이 맞고 틀린 게 아닙니다. 두 분 모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다만 사용한 지도가 달랐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좋은 직장, 안정된 월급이라는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부자 아빠는 자산, 현금 흐름이라는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지도가 다르면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지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아무도 준 적 없는 지도를 찾고 계신 건 아닌가요? 기요사키는 이 책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 바쁜 사람이다. 너무 바빠서 자신의 재정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사람. 레트레이스에서 너무 열심히 달리느라 쳇바퀴를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사람. 멈춰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가?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방향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사부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부자를 부러워하면서도 부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제가 모르겠다고 했더니 이러셨습니다. 부자처럼 소비하려고 하지, 부자처럼 생각하려고 하지 않거든. 그 말이 오래 걸렸어요. 부자처럼 소비한다는 게 뭘까요? 명품 가방, 좋은 차, 좋은 식당. 근데 부자처럼 생각한다는 건 뭘까요? 이게 내 자산을 늘리는가, 줄이는가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충동구매 전에 한 번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건가, 빼가는 건가? 그 질문 하나가 소비 습관을 바꾸고 소비 습관이 바뀌면 자산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기요사키가 9살에 배운 것을 우리는 왜 이제야 알게 됐을까요? 그게 억울하기도 하고 동시에 다행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건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다행인 건 지금이라도 알게 됐다는 것.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책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책으로 부자가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다. 생각이 먼저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매달 25일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날, 그 숫자를 보면서 오늘과 다른 질문을 해보세요. 이번 달에 자산이 늘었는가? 그 하나의 질문이 레트레이스에서 첫 발을 빼는 순간입니다. 부자 아빠는 가난한 아빠보다 더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다. 더 영리하게 살았어요. 열심히는 방향이 없고 영리하게는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방향이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기요사키가 이 책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한국 사람들에게 특히 뼈아픈 부분이 있어요. 내 집 마련의 꿈. 한국에서 집은 꿈이잖아요. 성공의 상징이에요. 전세로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하는 날, 비로소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요사키가 묻습니다. 그 집이 매달 당신 주머니에 돈을 넣어줍니까? 빼갑니까? 빼간다면 그건 부채입니다. 당신이 꿈에 그리던 그 집이 사실은 은행의 자산을 대신 갚아주는 구조라면 그게 성공인가요? 물론 집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살 곳은 있어야죠. 다만 기요사키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집을 사기 전에 먼저 자산을 사라. 그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집을 사라. 그러면 집이 부채가 아니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순서를 반대로 배워왔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요사키가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 하나를 드릴게요. 공부하라. 단, 학교에서 배운 거 말고 학교 공부는 좋은 직업을 갖게 해줍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게 해주진 않아요. 부자가 되려면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세금, 회계, 법인, 투자, 자산, 현금 흐름. 어렵게 들리지만 시작은 단순합니다. 오늘 내 통장 내역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구분해보세요. 나가는 돈 중에 자산을 사는데 쓰이는 돈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다면 오늘부터 그걸 만드는 게 시작입니다. 아주 작아도 됩니다. 배당 주식 한 주, 적금 한 통, 내 이름으로 만드는 무언가 하나. 그 하나가 쌓이면 레트레이스에서 한 발씩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안정을 원했습니다. 부자 아빠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원하시나요? 그 대답이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했어요. 진짜로. 왜 아무도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부모님이 나쁜 분들이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도 배운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가난한 아빠처럼 열심히 살면 된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지도가 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지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요사키가 이 책을 쓴 이유도 그것입니다. 내 아이들, 내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게임을 모르는 채로 살지 않았으면 해서요.